그 대신에, 그 대신. 예, 저희 은행에서 발행하는 예. 화폐로, 그 저희 은행 발행 자기압수표로 세금을 징수할 때 그걸 인정해 주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은행에서 39년간 근무하시고 명예퇴직 후에 현재는 금융감독원에서 경제인증 강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하승범 강사님과 함께 경제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승범 강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입니다. 예. 예, 참 오랜만에 뵈니까 좋네요. 역시 인천은 예. 산보다는 바다가 많아서 예. 그 산을 좋아하는 사람을 인자라고 그러고 물을 좋아하는 사람을 지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자는 요산 요수고 지자는 그 물을 좋아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쪽은 상당히 머리 좋은 분들이 그 좀 많이 사는 지역이 아닌가 하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네. 예. 그러시군요. 예. 자, 오늘은 하승범 강사님한테 뜨거운 감자 중에 뜨거운 감자인 암호화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미국의 앨런 머스크의 말 한마디에 가격이 올랐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굉장히 일희일비하는 어떤 그런 지금 가격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암호화폐의 어떤 미래에 대한 전망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우리가 좀 더 세심히 살펴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하승범 강사님의 좀 고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먼저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저번 회에 그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 그 시각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진중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사과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는 그 기존의 그 기득권, 특히 이제 장년층 위주로 그 암호화폐를 받아들이고 투자 태도를 갖다가 제가 알고 있었지만은 최근에 그 최백은 TV에 그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님의 그 암호화폐에 대한 강의를 듣고 제가 많이 반성했습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그 젊은 분들이 장년층도 마찬가지지만은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 나아질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대기가 없는 상황에서 뭐 아니면 도식으로 그래도 발버둥 치다 보니까 주식이나 이런 암호화폐 비트코인에 투자하게 되는 그런 배경을 제가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기존의 기성세대의 그 꼰대의 눈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사과 말씀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예. 이제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이제 현재 그 어떤 상황인가를 좀 정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약 30년 전에 여러분께서는 들으면 생소하겠지만 다방에서 삐삐삐 울리면 삐삐를 차고 와서 전화를 하던 삐삐삐 시대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휴대폰, 즉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그런 기간에서 삐삐를 차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암호화폐를 초입 단계로 지금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러시구나. 현재 상황이 삐삐 상황이다? 삐삐가 도입된 상황이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말은 삐삐라고 봐야겠죠. 호출기. 그러면 아주 지금 시작 단계. 그렇죠. 시작 단계로 봐야죠. 발을 뗀 상태예요. 그렇죠. 왜냐면 지금 모든 환경이 이제 4차 산업혁명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하는 빅데이터, 딥러닝, AI, 메타버스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지금 말로는 많이 하지만 실생활에서 접근되기 아직 않은 시기 아닙니까? 그렇죠. 쉽게 말하자면 또 예를 들면 산업혁명 시기에 영국의 산업혁명이 처음 발생했을 때 그때
어떤 농부는 감자밭을 가서 얻고 양을 키워서 부자가 됐고, 예. 어떤 분은 그냥 감자밭을 고수하다가 굶어 죽었고, 그런 시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확실하게 뭔가 보이기는 보이는데 너무나 흐려서 잡을 수가 없고, 다만 공격적인 자세보다는 약간 수비적인 자세로 뭔가 변하는 내용을 계속 주시하자. 그리고 기회가 온다면은 내가 그 기회를 앞에서 물리지 못하더라도 중간이나 밑에서 꼬리라도 잡을 수 있을 정도만 하면 어떨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그 하승범 강사님 말씀처럼 현재 지금 암호화폐를 봤을 때 딱 이제 시작 단계라는 말씀을 시작 단계라고 봐야죠. 왜냐면 지금 그 암호화폐가 지금 비트코인하고 뭐 해서 이더리움하고 뭐 리플에서 한 전 세계적으로 나온 게 한 약 3,000개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암호화폐가 앞으로 나올 그 중앙은행 발행 CDBC와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와 이제 경합을 하게 될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암호화폐가 나오게 된 배경을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한다면은 그러니까 산업혁명 시기에 이제 그 왕정국가 시에 왕정국가는 이제 짐이 곧 나라다고 그러면서 이제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전쟁을 하려면 가장 필요한 게 자금이었는데요. 그 자금을 갖다 이제 유력인들한테 빌려서 전쟁을 하고 끝나고 갚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쟁이 그때는 유럽에서 많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는데 그때 이제 돈 많은 유럽 가문에서 국왕폐하, 제가 국왕폐하를 위해서 돈을 1조 달러를 빌려드리겠습니다. 그 조건은 무이자고요. 두 번째, 상환기간은 없는 영구 채권을 드리겠습니다. 상환기간이 없나요? 예. 그 대신에 저희 은행에서 발행하는 화폐로, 그 저희 은행 발행 자기압수표로 세금을 징수할 때 그걸 인정해 주십시오. 다른 거 없습니다. 저희 은행에서 발행한 자기압수표로만 세금을 낼 수 있게 인정해 주십시오. 물론 여기 지금 우리나라에는 A은행 발행 자기압수표, B은행 발행 자기압수표, C은행 발행 자기압수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A은행 것만 세금 낼 때 그것만 받아주게 해주십시오. 그거 권리만 인정해 주시면은 저희가 고맙게 방금 말한 1조 달러를 갖다가 무이자, 무기한으로 국왕폐하께 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했을 때 그쪽에는 어떤 이익이 있는 겁니까?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중앙은행이 지금 가지고 있는 화폐에 대한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거죠. 지금 각 나라에서 발행 화폐가 화폐 자체로서의 가치가 있나요? 다만 나라에서 중앙에서 발행했던 화폐에다 그걸 얹어서 그게 화폐 기능을 하는 것뿐이지 그 5만 원짜리 종이 쪽지 하나가 그 자체가 가치는 없잖아요. 그러면 법정 통화로 써야 되는 거예요. 법정 통화가 되는 거예요. 내가 발행하는 내 은행 자기압표가 법정 통화가 되는 거예요. 법정 통화.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는 거네요. 그렇게 되면 그게 금융시장을 본인들이 그냥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되는 그렇죠. 그 통화밖에 지금 전 세계 경제 패권을 미국 갖고 있죠. 미국이 뭐 기축통화에 달러를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랑 똑같은 거죠. 그 국가에서 A은행 발행 자기압표만 인정하겠다는데. 그럼 거기서는 수표를 그냥 무한정 발행할 수 있는 건가요? 그 부분은 이제 그 다음 단계인데 일단 그래서 그 은행들이 지금 미국은 지금 그 패드라는 데가 일반 은행들이 모여서 만든 연합체로서 링컨이 남북정쟁 시에 자금이 필요해서 화폐 발행권을 패드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영국 영란은행은 민간이 갖고 있던 것 갖다가 정부에서 다시 가져왔습니다. 그런 역사적 사실이 있죠. 그러니 결국은 화폐를 갖고 있다는 것은, 화폐를 발행한다는 것은 화폐에도 어떤 법적인
능력을 부여한다는 것은 그 나라 경제 정치를 갖다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중앙은행, 특히 민간은행들이 가진 자만의 리그를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2008년 금융위기나 IT법을 생겼기 때문에 그런 중앙은행의 그런 권력을 탈피하고자 그 과학자들이나 저기 엔지니어들이 암호화폐 즉 비트코인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태생이. 그리고 화폐는 $100 노트는 말하면 우리가 북한에서 위조화폐를 만들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요새는요. 그렇지만 암호화폐는 디지털 화폐로서 위조가 안 되고, 두 번째 우리가 블록체인이라고 해서 내가 쓴 게 모든 꼬리가 남아있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50% 이상이 동의를 해줘야지 돈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것처럼 그 중앙은행의 그거 없이 자체적으로 그 화폐의 그 통일력을 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두 가지. 그러니까 중앙은행의 그 불합리한 그 화폐 권력을 탈피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에 집중된 그 어떤 금융에 대한 권력과 권한을 탈피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그 화폐로 인한 그 위조 방지나 지하 경제 이런 데에서 사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깨끗한 화폐를 추구하는 그런 개념에서 두 가지가 이제 가장 큰 배경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우리 하승범 강사님 말씀하신 얘기는 가상화폐라고 암호화폐가 나오게 된 그 근본 이유는 그런 어떤 중앙은행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고, 두 번째로는 지하 경제로 가거나 위조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화폐들의 그런 어떤 부분들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나온 게 암호화폐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첫째 가장 큰 중앙은행에 간 그 집권 권력 집중형이라는 걸 갖다 이제 도저히 이해가 안 될 부분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IMF를 당했습니다. 그래갖고 그때 당시에 정부에서 구제금융을 풀었습니다. 풀었죠. 그게 아직도 해석 못된 게 한 40% 이상이 있죠. 그렇게 하나 많이. 못 들었습니다. 근데 저거 다니는 은행도 그때 구제금융을 받았죠. 그렇지만은 그 구제금융이 서민들한테 갔을까요? 아니면 기업들한테 갔을까요? 후자겠죠. 그러면 2008년 금융위기 시에 미국 같은 경우에 그 뭐죠? 그 미국의 그 제너럴 모터스 그것도 부도났고 시티은행도 부도났었어요. 그걸 정부에서 긴급적으로 막았어요. 결국 뭐냐? 기존의 기득권층이 어떤 탐욕과 욕심으로 그런 걸 일으킨 거거든요. 따지고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것도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또 그때 당시 정부가 그 이전 정부가 전노 정부였잖아요. 그건 우리나라는 또 플러스 알파가 되겠지만은 그래서 그 결국은 그런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미 연준이 한 건 뭐냐? 결국은 있는 사람만 살려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19의 금융위기 시에는 미국에서 각 개인의 주머니에 직접 돈을 꽂아주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재난이 발생하면은 제일 힘든 게 누구예요? 서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서민이 먹고 살아야 되고 또 서민이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쓰면은 그게 이제 경제를 돌아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처장님께서 100억이 있어. 1년에 얼마 쓰겠어요? 3억 쓰겠죠, 3억 정도? 뭐 더 쓰면 더 쓸 수 있겠지만은 평균적으로 그럼 100억이면 3%죠.
근데 이제 일반인한테 서민들한테 100억을 풀으면 거의 그 돈이 다. 그렇죠. 만약에 월급이 100만 원 안 된 사람한테 100억을 나눠주면 그 사람들은 이틀이면 다 써요. 그렇죠. 일단 뭐 갚아야 될 거 많고 신용카드 대금도 내야 되고. 그것도 있지만 일단은 당장에 라면이라도 하나 사 먹죠. 예, 그래서 그런 배경이 있고요. 네. 현재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가상화폐가 왜 나타나게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하승범 간사님이 갖고 있는 생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가상화폐가 왜 태어나게 됐는지 그 태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